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27주차, 28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관료에 둘러싸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하는 일이 없네.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것인가. 자, 6.27 대책. 자, 수도권에는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상 해야 될 일을 한 것일 뿐이다. 자, 몇 가지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요 울산발 뉴스인데요. 계약금 5%, 입주 시점이 되면은 뭐 어떻게 해줄게, 취소하려면 취소하게 해줄게, 이자 5% 줄게,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적대고 일 처리를 안 해줍니다. 예. 아마 가격이 올랐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서로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부산의 미분양 5,420건. 야, 악성 미분양도 제법 되고요. 뭐 나중에 어떻게 해줄게 하는 이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뭐든지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건져낼 건 있다. 선대인의 빅픽처 2017년에 발간한 책입니다. 그 이후로 부동산 무진장 올라갔죠. 예. 자, 이때 내리막 세상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라. 어쨌든 여기 나오는 책, 이 본책이 아니고 본책에 딸려있는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 미국 증시 분석, 유망 산업을 분석했는데요. 그 앞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것이 엔비디아, 알파벳입니다.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 그때는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AI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보다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하는데 이거 엄청난 컴퓨팅이 필요하다. 그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엔비디아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2017년 가격 5달러. 지금 16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와, 선대인 깔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집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까겠지만 그래도 건질 건 있다. 아니, 집값 30배 오른 데 있습니까? 지난 8년간 집값 30배 오른 데 있습니까? 엔비디아 30배 올랐습니다. 아무튼 제 내용 제가 조금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지언정 취할 건 취하시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지방은 좀 다르게 해줘라, 똘똘한 한 채 하지 말고 다주택자 할 수 있는 이런 세법 뭔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계속 씨부리고 있습니다. 씨부린다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이 씨부린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언론에서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법과 관련된 것은 일단 보류. 뭐 지난 정권에서 종부세 많이 깎아줬죠. 그것도 다시 올린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세법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금융위 직원을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이분 6억 규제, 6.27 대책 이 한 분 아닙니까? 하면서 칭찬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섭니까? 이 사람 어디 소속? 예, 금융위죠. 금융위 소속. 금융위는 어디에 국무총리 소속 기관입니다. 금융위가 과거에 이런 부동산 대책을 단독으로 내놓은 경우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거 찾은 내용을 빠뜨렸네요. 없습니다. 6.27 대책 단독으로 했지. 그 이전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20여 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그때도 국토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금융위는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뜸 나섰죠.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야, 이거 대책 잘했다 하고 빨아주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한 자리 하려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한 자리 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지난 정권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대차게 까죠. 문재인 정권 때도 나올 때마다 이게 뭔가 부족하다, 대차게 그때도 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까봅니다. 이렇게 관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어서 눈이 멀게 될까봐 우려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부동산 대책 처음에 나왔을 때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을 때 이거 정부에서 했는 거 아니다, 조율되지 않았다. 사실 조율되지 않았고 금융위가 단독적으로 내놨는데 나중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잘 금융위원회하고 정부하고 잘 소통하고 있다. 이거 보십시오.
대통령실은 보고받은 바 없다. 이 규제가 나왔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잘 소통하고 있다. 왜? 이 워낙 대책 강력한 걸 내놨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선을 그렇게 애매했지 싶어요. 어쨌든 이런 말이 나왔었다. 그러면 금융위는 왜 저렇게 단독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한 70조 정도 대출 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계부채 1900조 곱하기 3.8% 70조 정도 대출을 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성장률도 떨어져 물가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 그래서 대출 총량제에 근거하여 대출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근데 가만히 놔뒀다. 현 시국의 부동산을 가만히 놔뒀다. 서울 경기 집값이 계속 오른다.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리고 지방의 비싼 아파트도 오른다. 대출액이 점점 늘어난다. 대출 총량제에 묶여서 한 9월 달만 돼서도 대출이 아마 올 스톱 되지 싶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되는 거예요. 금융위가 나서지 않았더라도 이 금융위가 만든 대책이죠. 대출 총량제. 윤석열 정부에서 야, 대출 총량제 그거 뭐야? 법적인 근거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 없애려고 했거든요. 집값 띄우기 위해서. 대출 총량제 따지고 보면 근거 없습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금융위에서 만든 거라고 하죠. 근데 이거 없으면은 다 빚내서 뭐 하고 뭐 소비고 뭐고 다 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처방으로 내놨죠. 윤석열 정부에서 야 그거 법적 근거 있어? 그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죠. 없애지 못한 채로 정권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가 이거 뭐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 유고 규제하고 수도권 규제하는 게 대단한 일을 했느냐?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냥 선택을 했다 뿐이지 뭐 칭찬받을 만한 일 했나? 대단한 일을 했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수도권 인구 50%, 2,500만. 자, 전체 가계대출은 80% 정도 땡겨가고 있는 현상. 가계대출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만 지방에는 가계대출 뭐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 그렇게 보조 맞춰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계대출을 상당수가 수도권에 땡겨가고 있더라. 하다못해 지역별로 총량제를 하든지 누가만 대출 내고 누가만 다 하나? 뭐 이런 식이죠. 자, 정말 집값을 잡고자 하는 관료에게 둘러싸이지 않고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17년도에 80조 가계대출이 늘었습니다. 18년도 70조, 19년도 55조. 19년도에 부동산 가격 부산은 어마무시할 때죠. 그때 가계부채 50조 정도 증가하던 시기입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대출액 줄여가지고 50조 수준으로 연간 50조 규모 수준으로 줄인다? 아이고 그 집값 띄우는 정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2022년도 집값 엄청나게 떨어졌죠. 가계부채가 감소했습니다. 23년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제외하고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24년도에 42조 원 규모의 가계대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집값 상승했던 시기였죠. 물론 지방은 조금 다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가계대출 금융위원회에서는 총량 규제하에 50조 정도 늘리려고 하는 것을 대폭 감소시키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금리가 올라서 저절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만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투기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0 수준으로 혹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금융위에서 뭐 빨아주고 오늘자 뉴스에도 금감원에서 나와서 하반기에 가계대출 목표치 50% 삭감하는 안을 내놔라 하면서 같이 또 막 새 정부 들어서니까 허니문 기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발 맞춰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 없다면 사실 지방 집값 오르겠죠. 연간 50조 규모 가계부채 늘어나는데 수도권은 작살나게 눌러놨다? 지방은 뜨겠죠. 지방의 투기가 또 활개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또 잔뜩 빚을 내서 사는 사람은 또 막차가 되는 겁니다. 집값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 반영되면 광역시 적어도 서울급의 규제를 맞아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 주담대 42조 증가했습니다. 기타 대출 15조 감소했습니다. 주담대만 놓고 보자면 50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24년, 25년 다를 바가 있나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뭔가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26년도가 되면 또
금융위원회 뭐 이런 곳에서는 뭐 총량 규제 50조 정도 그러면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확률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매월 1.5조 정도 늘어납니다. 디딤돌 버팀목이 2.4조 증가, 보금자리론 0.7조 감소 이런 식으로 따져놓고 보면 월별 1.5조, 연간 18조 정도 증가합니다. 정말 실수요, 서민, 조금 덜 가진 계층, 이런 계층이 조금 낮은 금리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연간 대출 규모를 18조 정도 증가하는 순이면은 충분히 실수요자에게 도움은 주면서 집값은 억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뭐 은행 자체에 이렇게 엄청나게 대출 받잖아요. 이런 것들로 저절로 줄어들 것이고 금리는 지금 4%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절로 기차 대출은 저절로 많이 갚아서 알아서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이하로 점진적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소비는 조금 진작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줘야 되지. 뭐 소비 쿠폰 100만 원 뿌려봐야 원래 내 100만 원 쓰던 생활비 있었다면 100만 원 그대로 쓰고 100만 원 소비 쿠폰으로 100만 원 쓰고 나머지 100만 원 뭐 빚 갚는 데 쓰든지 투자하는 데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22년 고금리 전환 시에 기타 대출 30조를 갚았습니다. 22년도 이때 금리 막 5% 6% 치솟으니까 감당을 못하고 신용대출 받은 거 이런 것들 막 하다 갚았습니다. 22년도 정도 형태의 가계대출 감소책, 지금처럼 금융이 엄청 센 건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올해도 50조 풀 거고 가계대출 증가할 거고 내년도 26년도도 50조 증가할 거고 이런 식이라면 뭐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한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돈 풀면서 집값도 아꼈다는 것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건 다 개소리다. 자, 금융위원회가 이랬죠. 이거 대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나면 그 이후에 한 2, 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이 증가하죠. 6월에 서울 거래량 1,5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7, 8, 9월 달에 엄청나게 많은 가계대출 증가가 나타날 거예요. 이 수치 다 합치면 이미 상반기에 20 몇 조냐, 상반기에 22조 대출 나갔죠. 그리고 이어서 뭐 7월 달에 8조, 9조, 10조 8조, 9조, 10조 하면 27조인가요? 이미 올해 목표치 다 나갔습니다. 올해 대출 목표치 다 나갔어요. 뭐 금융위원회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나온 정책 별거 없다. 이 정도면 이재명 정부 대차게 깎는 거 맞죠? 금융위 어디 소속 기관이죠? 아까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었죠? 아니 국무총리도 임명되기 전에 지가 뭔데 나서서 이 난리를 쳤나? 엄청난 대책을 발표해 버렸나? 금감원도 오늘 금융감독원도 오늘 뉴스에 뭔가 내용이 나왔었고요. 아니 그럼 국토부는 놀고 있냐? 국토부는 놀고 있냐? 내용이 더 있었는데 국토부는 놀고 있냐? 국토부 장관이 임명 안 됐으니까 그저께인가 국토부 장관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은 6.27 대책 이거 맛배기다, 맛배기에 불과하다 입만 털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국토부 국무총리 없는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이 있으니까 뭐 이거 했다? 그렇다 칩시다. 국토부 장관이 공석이더라도 차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는다. 지방에 불쏘시개 던져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 거냐? 이런 기대감에 지방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지방에도 규제가 내려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누군가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국토부 장관 임명됐습니다. 김윤덕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 주택 공급 많이 지어줄게. 도로 잘 닦아줄게. 이동권 격차 해소.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이 대통령의 기본 방침은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이 정책과 관련된 그 발언은 없었어요. 그 발언은 없었어요. 투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경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언을 한다면, 자, GDP 상승률 수준으로 총량 규제를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 잡힐 거다. 총량 규제 어차피 뭐 자율적인 걸로 만들어내는 거. GDP 상승률 올해 0.9%, 물가 상승률 1.7%, 많으면 2.1% 이 정도 보나요? 요거 빼고 GDP 상승률 정도 수준으로만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면 저절로 알아서 된다. 뭐 딴 거 뭐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뭐 맛배기에 불과하고 전세를 막고 뭐를 막고 뭐 막 이렇게 하지만 시장에 돈이 투입되는 걸 막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은 활활 탈지 어떻게 될지. 자, 이 정도로 자, 정부 대책을 한번 대차게 깎고 자, 주간 내용 들어갑니다. 자, 매수 우위지수 부산 그닥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닥 15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고 조금 잘 나간다는 도시 서울 90을 찍었다가 60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너무 급변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락 반복되었지만 지금은 급락하고 있는 시기에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2,000건 이상 거래되던 이 서울,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면 8,000건 그 이상 거래됐었죠. 2,000건, 막 2,500건 정도 주간 기준으로 거래되던 것이 지금 주간 거래량 500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7월달 거래량은 부산보다 더 적을 거예요. 서울 거래량이 그래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책, 서울 작살 내려고 내놨느냐? 총량 규제 때문에 그냥 내놓은 것일 뿐이다. 서울이 95.1까지, 99.3까지 치솟았던 매수 우위지수가 지금은 60.6까지 급락했다. 그럼 다시 급등할 것이냐? 급등할 만한 그 계제가 없습니다. 급등할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롯데 시장 조금 이제 좀 소강 상태를 보이던 요런 시장에 토호제 우리 오 시장님께서 한 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청와대 세종으로 옮기는 거, 그거 안 된다. 법적으로 그거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는 동결되어 버렸죠. 2.5%로. 마구마구 불안한 사람들이 질렀는데 결국 그들이 2020년 지방 부산 기준으로는 서울 대구 기준으로는 2020년 꼭지, 부산 기준으로는 2021년 꼭지, 서울 기준으로도 한 21년 말미에 이 정도, 이때 잡은 사람과 서울에 6월 달에 집을 잡은 사람의 운명은 비슷할 것 같다. 서울 0.43, 0.40, 0.29까지 2주 연속 주간 실거래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그 가운데 부산은 온갖 호재들, HMM, 너 가져가라. 부산 너 가져가라. 해수부 너 가져가라. 그래도 싫다고 하죠. 야, 해수부 이것들 진짜 선 넘는 거 아닙니까? 부산은 사람 사는 데 아닙니까? 부산은 사람 사는 데 아닙니까? 유배 가는 것 같이 막 삭발하고 투쟁하고 막 이런 모습들. 물론 제가 해수부 요 직원이라면은 좀 여기 기반 다 잡고 살고 있는데 옮기라 하면 황당하긴 하겠지만, 야, 좀 선 넘는다는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부산 사람 사는데 맞잖아요. 어쨌든 부산 크게 치고 나가는 모습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거래량 자체는 괜찮다. 신고가 비율 몇 % 나와서 대단하네요. 그렇지만 그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아주 비싼 아파트, 한 10억 이상 아파트 상승률 5% 되나요? 23년도에 나 집 샀는데 잘 샀지. 그때 24년도 그때 엄청나게 집값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2만 불 하던 게 지금 12만 불에 근접해 갑니다.
6배 오른 것도 있어요.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죠. 코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 아파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2배 오른 데 있나요? 없어요. 그때 대비 주식은 2배 이상 오른 거 천지네요. 아무튼 맨날 대단해요. 뭐 해요. 하지만 주간 신고가 비율을 살펴봐도 늘 5% 전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 부산의 주간 거래량 근래 많이 늘었습니다. 700건 이상 나오고 6월 거래량 3,000건에 근접하는 거래량, 7월의 거래량도 만만치 않게 3,000건 정도 그 이상 나올 기세로 지금 거래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서울 2,000건대 거래량 나오는데 부산은 3,000건대 거래량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사실상 엄청나게 눈치 싸움 중이다.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새로 임명될 것이고 뭔가 대책이 나올 것인데 과연 이것이 지방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근데 저는 큰 틀에서는 지방 띄우고 싶겠죠. 서울에 비해서 너무 소외감도 들고 격차도 너무 벌어졌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막 10억, 20억 집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포모가 올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 어떤 대책과 사실 정부 정책과 어떤 대책과 무관하게 총량 규제로 인한 대출액이 올해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띄우고 싶은 의지는 지방 사람들 활활 타오를지언정 그 연료가 되는 돈이 부동산 시장에 틀러 들어오기 힘들다. 물론 집에 장롱에 꽁꽁 감춰놓은 돈이 있어가고 빼내가 산다면 누가 말리지는 않겠다. 근데 그 돈이면 자, 부산 확실히 정부에 밀어주기. 인천은 서울이 꼬꾸라지면서 주간 거래량이 꺾이죠. 이 가운데 부산만은 제일 잘 치고 나갑니다. 야, 부산이 사실 최대 수혜주죠. 예. 새로운 대통령도 부산만은 진짜 그 말이 안 되더라. 말이 아니더라. 사는 거 보이 말이 아니더라. 그건 좀 살려줘야 된다. 이런 공감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거래량 6월달 거래량 3,0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 서울만 대출 땡겼었냐? 나머지 광역시들도 거래량이 그 이전보다 그 수개월 전보다 거래량이 다 늘었어요. 다 같이 대출을 땡겨 쓰고 있었어요. 인구 대비 거래량 부산이 아직도 꼴찌는 맞다. 전세 거래량 전월세 신고제 세 번째 고리 그거 되고 나면 거래량 엄청나게 폭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 알았더니 웬걸 그런 현상 없었다. 매물 64,500개 수준에서 62,800개 수준까지 그닥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서울 분위기 불탔을 때 어땠나요? 94,000건에 달하던 매물이 78,000건 수준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매물이. 부산 아직까지 그렇게 달아오르진 않더라. 달아오르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달아오르지. 대출 안 내준다는데. 당장에 한 다음 주쯤 되면은 이미 올해의 대출 총량 목표를 다 써버린 은행도 있습니다. 그 오늘자 뉴스인데 나중에 제가 또 기회되면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당장 대출 다 막힐 수도 있습니다. 매물 부산이 여전히 1등. 전세 매물 개수로는 1등. 인구로는 하위권, 중위권 정도 되네요. 중위권. 네, 시청 감사합니다.